5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히려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이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녹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드루킹 김모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순순히 혐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와 양모 씨도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작 오늘 재판에서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못해 재판부의 타박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암호화된 것들이 많아 분석 중이라는 것이 검찰의 말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증거 분석에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다음 재판을 한 달 뒤에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기소가 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증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의아하다.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 분석이 안 됐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소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찰의 순환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댓글 조작에 썼다는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부 설명 요구에도 수사 중에 있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검찰이 이에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공소장 변경은 추가 기소를 할 때만 가능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신속한 재판을 요청함에 따라 이는 인권과 헌법상의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를 2주 뒤인 오늘 16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우 전 수석 재판은 박지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법 사찰 및 직권남용 혐의 첫 번째 공판에서부터 검찰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 등 본건 범행의 주도자이자 수혜자라고 우 전 수석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은 지위 유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정보 수집 목적과 방식 등의 위법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의 국적 운영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정보 수집이다. 교육감, 과학기술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역시 대통령 지시로 보고서 작성 과정에 국정원의 기초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이라는 것이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매일 수없이 쌓이는 정보보고 중 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본 것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양측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불법 사찰 혐의 첫 공판부터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사찰의 한자 뜻까지 문제를 삼으며 검찰에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불법 사찰 직권남용 혐의, 치열한 법리 다툼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토론회를 참관했습니다.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판문점 선언의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남북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남북 간 합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된 선례가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남북 정상회담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저는 남북 관계의 중요한 진전이고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일정이 없는 정치쇼 등의 평가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폐기는 북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행동이다. 핵폐기는 이에 따른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핵화는 협상 과정 자체인데 그 과정이 확정 안 됐다고 비핵화 추진 선언을 정치쇼라고 폄하하는 건 무책임한 막가파식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즉, 북에 무조건 먼저 핵폐기를 선언하라는 주장은 남북 관계를 다시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닌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게 군사적 대립과 대립의 고조와 전쟁 위기라는 결과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비핵화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북미 정상의 통큰 합의와 결단,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그거는 지금까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뒤로 핵물질과 핵탄두를 일부 은닉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낮게 봤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핵무기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효과가 존재한다. 비밀리에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보유해도 한미일이 이를 모르면 억제력으로서의 핵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핵을 몰래 가지고 있어봐야 얻을 건 없고 나중에 드러나면 김정은 정권의 치명적 타격이 될 일을 북한이 할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가진 가난한 국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핵을 포기하고 신흥경제개발도상국으로 살 것인지 이런 어떤 선택적 기로에서 결국 후자를 선택.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나 국가, 일방 주도가 아닌 민과 관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어서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관에선 조금 많이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현역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강연자로 나선 건데요. 현역 헌법재판소장의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조현경 기자가 강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관에 오늘은 좀 특별한 강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소장은 자신의 아내도 이대를 나왔다며 한 편의 시를 학생들에게 낭독하게 하는 걸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자가 있는데 괜찮겠어. 조선 속독부가 있을 때 청계천변 식전균일상 밥집 부턱에 거지 소녀가 거지 장님 어버이를 이끌고 와서 있었다. 화면 가득 걸려있는 시는 지금은 작고한 고 김종삼 시인의 장편 2라는 시입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이 자신의 취임식에서도 직접 낭독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이라고 돌아가신 시인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이 시를 우선 들려드리고. 딱딱한 법전과 시. 이진성 소장은 시를 들려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보면 거지소녀 부녀의 남루함과 주인 영감의 횡포, 가족, 사랑 같은 단어들이 떠오른다. 지위라든지 행색이라든지 지식의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전에 재단하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라는 것이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입니다. 예비 법률가로서 선입견과 예단을 경계하라는 취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미리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라는 확증 편향을 경계하라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 법조인으로서 능력이 아닌 자세를 말하는 이진성 소장의 강연에 학생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200여 명이 모인 강의실이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기보다는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열고 경청을 해서 확증 편향을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그것은 재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의 업무들을 많이 하실 텐데
변호사는 더욱더 그렇다. 법원 재판은 효력이 당사자 개인에게 국한되지만 헌법재판은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에 효력을 미친다. 담담하지만 헌재의 역할과 중요성, 헌재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나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말입니다.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소수 의견을 많이 내 헌재의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진성 헌재소장. 이진성 헌재소장은 소수 의견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것은 어느 날은 소수 의견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회 환경이 바뀌다 보면 그 다수 의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것이 법정 의견이 되지 못하더라도 소수자들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서 우리가 사회가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 평화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진성 헌재소장은 또 오늘 강연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군주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북한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진성 헌재소장의 평가입니다. 북한이 군주국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나라인 셈이죠.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 1시간 10분 남짓한 강연. 이진성 헌재소장의 강연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의와 평등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출발선을 앞당겨 결승선에 좀 더 가깝게 하는 것. 이것이 이진성 헌재소장이 말하는 평등과 정의입니다. 미래의 예비 법조인들을 앞에 두고 김종삼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정의와 평등을 얘기한 이진성 헌재소장. 이진성 헌재소장은 제가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의도 인간의 사랑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로 뜨거웠던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문재인 케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볼 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 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네, 그럼 뭐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에 필요한 항목인 선택진료라든지 MRI 그리고 초음파 치료 재료 등은 급여하고 이 치료 목적과 무관한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도수치료나 라식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은 그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 부분 비급여는 2017년 기준 7조 3천억 원 가량인데 이 중 5조 7천억 원은 급여화하고 1조 6천억 원 가량은 그대로 비급여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소비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아무래도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건강보험 대상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재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 이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의협이 이렇게 반대하는 뭐 이유나 명분도 그럼 돈 때문인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제시한 재정 조달 방식이 미흡하고 또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장이 필요하며 신의료 기술 및 의료 발전이 위축될 수 있고 또 현재도 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것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가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우선 집단 휴진은 보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입장도 강경하고 또 이 의사협회 입장도 강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단 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집단 휴진, 진료 거부 이런 거는 뭐 의사들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노동자들 불법 파업 이런 것처럼 뭐 불법성이나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을 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초래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진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네.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네. 그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할 것을 강요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먹고 살만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아무래도 뭐 국민을 좀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4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드루킹 김모 씨의 댓글 조작 행위를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물벼락 갑질 파문으로 어제 경찰에 소환돼 15시간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업무 방해 및 폭행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전무는 경찰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며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내일 열립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과 1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8 부동산 법률 업무과정 강의를 엽니다. 수강 희망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의무 연수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5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